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째인 오늘도 설악산 단풍과 순천 가을 정원 등 전국 유명 관광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울릉도 유명 관광지인 거북바위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캠핑하던 관광객들을 덮쳤습니다. 모두 4명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올해 100세를 맞는 노인은 10년 전보다 2배나 늘었지만 노인 빈곤층과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높이뛰기에서 첫 번째 시도에 2m 15cm를 넘고 단 한 번의 점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탁구 여자 복식 신유빈 전지희조는 변칙 공격의 달인 인도를 꺾고 올라온 북한을 상대로 21년 만에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한 날씨였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야말로 화창하고도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설악산은 이틀 늦게 시작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억만송이 노란 국화가 활짝 핀 순천만 정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합니다. 첫 소식 휴일 표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푸르렀던 설악산 대청봉에 어느새 첫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단풍은 하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더위가 길어지며 예년보다 이틀 늦었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달 말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정원에 국화꽃이 화려하게 술을 놓았습니다. 노을빛과 어우러지며 국화정원의 운치를 더해갑니다. 울긋불긋 가을꽃이 활짝 핀 정원에서 방문객들이 추억을 남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연휴 기간 하루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정원 박람회를 다녀가면서 그야말로 꽃반, 사람반이 됐습니다. 코스모스랑 국화가 알록달록 만개 있어서 너무 예쁘고 좋고요. 걷다가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늘이나 쉼터가 많이 있어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듯한 민속마을에서는 이색 장면이 연출됩니다. 추수가 끝난 볏집으로 초가집에 새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새끼줄로 볏집을 이어놓은 걸 이영이라 부르는데 이맘때쯤에 초가지붕 위에 이영을 얹기 시작해 초겨울까지 계속 작업이 이뤄집니다. 감도 무르익어가고 샘터에서는 빨래방망이 소리가 정겹습니다. 하늘도 맑고 구름도 좋고 너무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옛날에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직은 어리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경험해보고. 기상청은 낮에는 선선한 날씨지만 밤에는 15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거북바위에서 낙석이 발생해 관광객 4명이 다쳤습니다. 거북바위 머리 부분에서 400톤가량의 돌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그 아래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관광객들을 덮친 건데 이미 작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낙석 위험이 컸음에도 야영을 금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명소 중 한 곳인 거북바위. 돌 하나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사선으로 금이 간 부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바위 아래 부두는 순식간에 돌밭으로 변했고 앞에 있던 관광객은 떠밀려 바다로 빠졌습니다. 차량 한 대도 큰 바위가 덮쳤습니다. 울릉도 거북바위에서 400톤가량의 낙석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쯤. 모두 4명이 다쳤는데 그중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소방헬기를 이용해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거북바위 아래 부두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었습니다. 연휴에 텐트족들도 많이 오고 캠핑하신다고. 그래가 그 사고 그 주변에 야영했던 분도 계시고 또 그래 서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면서. 당시 주변에는 관광객 20여 명과 차박을 하던 차량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거북바위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번의 낙석 모두 자연 낙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울릉군 측은 낙석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무리 연휴가 길어 차들이 분산된다고 해도 그래도 연휴는 연휴였습니다. 연휴 닷새째인 오늘도 귀경길 정체는 여전했거든요. 오늘만 400만 대가 넘게 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밤 11시는 돼야 정체가 풀릴 거라고 합니다. 서울유공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서울 올라오는 차량 지금도 많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빠져나가는 차량에 비해 여전히 많은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체가 한풀 꺾인 상황인데요. 최대 정체는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절정을 달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요. 현 시각 고속도로 정체 구간 폐쇄회로 TV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비룡분기점 서울 방향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선 당진 쉼터 서울 방향 역시 목포 방향과 달리 꽉 막혀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3시간 40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닷새째인 오늘 전국에선 484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약 39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밤 11시에서 자정 무렵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귀경길 정체가 계속될까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귀경길 정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오늘보단 귀경객들이 덜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전국적으로 429만 대의 교통량이 예상되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귀경길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휴게소나 귀경길 고속도로에서 사고 소식이 들리는 만큼 마지막 날까지도 귀경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유금소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관측할 수 있기에 여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결정할 사람들이 바로 강서구 주민들이죠. 이들은 이곳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장단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이번 선거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투표를 9일 앞두고 정태진 기자가 현장 민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라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능력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주당의 그 압박에도 이겨내면서 전에 그 구청장을 했잖아요.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번에 그 구청장 태호 씨 나와서 일 잘하실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강서구 구민들을 끌어나가지. 반면 윤석열 정부 견제와 심판론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당도 뭐 본인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데 또 나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어떤 중간 어떤 평가 정도? 여야 정쟁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16년 동안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감투만 쓰지 말고 좀. 어떤 분이 되든 정당이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한 대결은 투표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 운영에 관해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이더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회담이든 영수회담이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다음에나 그런 건 다 가능하겠죠. 그럼 언제가 될까요?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었습니다. 재판 당사자는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엉뚱한 데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아니다. 지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지 않은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이렇게 비난해도 되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리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라며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정쟁만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표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총선 전초전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병상에서 당무를 보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선거 전 복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 스스로 복귀 의지가 강하지만 의료진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강서구청장 선거 전 복귀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연휴 직후인 모레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치톡도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추석 연휴 내내 정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끄럽더라고요. 네,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순수한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영수회담 제안 이제 안 한다더니 또 혹은 지금 왜 이런 반응 나왔거든요. 네. 특히 영장이 기각되고 첫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영수회담 제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나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출 뒤 사흘간은 매일매일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8번 제안을 했지만 하지만 모두 다 거절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될 제안을 또 했다는 거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수회담 제안 의도를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국면을 조금 주도적으로 좀 갖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만약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민생이나 나라가 이러는데 협치할 생각이 대통령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시키는 또.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노린 전략이다.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첫째,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보려는 것. 둘째, 자신의 격을 대통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최 전 수석과 홍 시장 의도에 대한 분석은 다르지만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는데요. 최 전 수석은 지금은 영수회담 간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면서 통합과 민생을 말했고, 홍 시장도 민생 정치를 함이 옳지 않겠느냐고 훈수를 뒀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이제 곧 복귀할 거 아닙니까? 복귀하고 나면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친명계에선 적어도 가결을 공식 인정한 사람들, 가결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은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체포한 가결 투표자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곧 공천 시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네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고름은 살이 안 된다거나 아이고. 이재명 대표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면서 연휴 기간 연일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비명계 의원들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 오늘 SNS에 연휴 기간 강성 지지층들에게 받은 문자 공개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매국노 등 원색적인 비난, 또 거친 욕설이 있었는데요. 아유. 이 의원은 이런 표현을 혹시 있을 자식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까 참담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분당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분당 가능성 크지 않다면서도 그래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친문 패권 청산을 외치다가 국민의당을 만든 적이 있고요. 친박연대가 꾸려졌던 것도 2008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친박계 친이계 사이 공천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에 차기 목줄이나 마찬가지니까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7번째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올린 글입니다.
오늘날 자유와 번영이 다 그분들 덕이라면서요. 여야 모두 다 노인 예우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역시 돈 문제와 결부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에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지킨 자유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예우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를 공급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최대 4만 원, 기초연금을 월 33만 4천원으로 인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오히려 노인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노인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반토막 냈습니다.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여야 모두 노년층 표심에 서열을 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노인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100세 이상 사는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수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이 또 늘어난 게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는 유희순 할머니는 올해 91세입니다. 고령이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8시 넘어서 아침 조금 먹고 노인정이 가는 날은 12시 전에 가. 커피 마시고 그러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다가 시간 있으면 고수도 조금 치고 그렇게 놀다 와.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수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기는 노인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00여 명에서 올해 2,600여 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21년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역시 지난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과 자살에 노출된 고령층에 대한 공공복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하게 한 병역법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3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더 적합하다며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본 건데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9명 모두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지원할 경우에 한해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이 내려진 남성 등 5명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 합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쟁점은 병역 의무에 있어서 남녀를 다르게 보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병역 의무 범위에 대해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해석의 원칙과 더불어
병역 범위에 대한 입법 재량을 존중하는 판시입니다. 헌재가 남성의 병역 의무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0년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서울 신림동 산책로에서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2달이 채 안 됐는데 이번엔 강남 양재동 산책로에서 10대 남성이 나이로만 보면 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중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해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데 버스에 탄 여학생들을 노렸다네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산책로. 어제 오후 6시쯤 10대 남성이 이곳에서 산책하던 여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여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도주한 남성은 약 20여 분 뒤 이곳 놀이터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에게 저항하던 피해자 한 명이 손가락을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미성년자로 경남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마을버스로 갈아탄 남성은 같은 버스에 탄 학생들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남성이 가방에 가지고 있던 4점의 흉기는 부산과 창원 등지의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누군가를 해해하겠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걸어가던 부부를 덮쳐 부인은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친 겁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진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귀경길 차량이 몰린 중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입니다.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길을 걷던 행인 2명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SUV는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아내가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휴게소에 사람이 인산인해에 있었어요. 사람을 치고 주차장차로 속대를 충격을 하고 멈추게 된. 음주 측정 결과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차에서 개인용 소화기를 꺼내더니 불이 난 차량으로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 불을 끈 사람은 다름 아닌 퇴근 중인 경찰관이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연휴 첫날, 그러니까 추석을 하루 앞두고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40대 남성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심한 냄새가 났다는 주민들 말에 비춰볼 때 구독사로 추정되는데 뒤늦게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추석 전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6층에 혼자 살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에선 범죄나 타살이 의심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급증한 건 한 달 전쯤부터였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악취 관련된 게 9월 초부터 붙어 있었고 지금 모든 물품에서 이렇게 냄새 나가지고 온 동을 이렇게 냄새 풍기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파트 측에선 계속된 민원에도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연휴를 앞두고 연락이 오래 닿지 않자 걱정된 가족들이 집을 찾아오고 나서야 남성이 사망한 걸 알게 됐습니다. 우편함에 미납된 고지서와 우편물들도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추석 연휴 때만 되면 귀성, 귀경 차량으로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없고 당연히 졸음 운전도 또 하게 되죠. 졸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거리 운전으로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만큼 2차 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1.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운전인 거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까지 열어놨지만 뒤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옆에 있던 운전자도 튕겨져 나갑니다. 정체로 앞차를 받은 사고 차량을 또 다른 차가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2차 사고입니다. 교통 정체 때문에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저도 잠깐 졸리고 그럴 때 막 사고가 위험할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최근 5년간 설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 6명이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 사고로 숨졌습니다. 2차 사고 위험 또한 평상시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4D 시뮬레이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수시로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차선을 벗어나고 정신을 놓는 순간 앞서가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시속 100km로 운전하면 1초당 28m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3초만 졸아도 거의 100m가량을 눈을 감고 운전하는 셈과 같고요.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불꽃 신호기도 도움이 됩니다. 불꽃 신호기 등을 사용해서 내 사고 위치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도로공사는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차를 몰고 경찰서로 돌진, 그리고 나서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는 듯 두 팔을 지켜든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는 큰 불이 났고 멕시코에선 미사 도중 교회 지붕이 무너지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해외 소식 장동건 기자가 모았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SUV 한 대가 경찰서 입구를 뚫고 들어갑니다. 문짝은 종이장처럼 뜯겨나가고 차에서 내린 남성은 검지를 편 채 두 팔을 번쩍 듭니다. 영상을 공개한 미국 워런 카운티 검찰은 34살 운전자가 차량의 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무언가를 기념하는 듯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앞서 근처 한 주택 차고를 들이받고 경찰서로 향한 걸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테러 등 혐의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스페인 동남부 도시 무르시아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시간 1일 화재가 나 인근 클럽 두 곳으로 번졌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클럽은 지붕까지 무너지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Se han localizado 13 cadáveres, 13 personas, que están todas ellas ya en el Instituto de Medicina Legal para iniciar las correspondientes autopsias. 시 당국은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실종자 수색과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멕시코 북동부 시우다드 마데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미사 중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붕괴 당시 교회 안에 100명가량이 있었고 이 중 30명이 잔해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지만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곳이 많아서 가득 채우면 10만 원이 넘거든요. 이렇다 보니 휴게소 알뜰 주유소엔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휴게소인 죽전 휴게소입니다. 귀경길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로 주유소 앞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54원, 경유는 1,654원으로 서울 평균 가격보다 120원 넘게 쌉니다.
부쩍 오른 기름값에 서울에 진입하기 전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에 몰렸습니다. 창원에서 지금 다시 서울로 오는 길인데 다른 데는 많이 비싸서 여기서 기름 넣고 들어가려고. 휘발유 가격은 11주 연속 올라 지난 7월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가격은 석 달 만에 1,8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60리터인 중형차에 가득 주유를 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기름값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국제 유가가 최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96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나와 추석 이후 기름값이 더 오르고 그로 인한 물가 불안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이달 중순 유류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도 문제여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2, 3년 전보다 1, 2억 원씩 값이 내렸던 지난 2분기 기준으로도 집을 살 경우 중산층은 자기들 소득의 40% 이상을,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 7억 원대까지 내려갔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다시 9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나마 2년 전보다는 2억 원 가깝게 낮은 거래가인데 최근엔 10억 원대 매물도 나옵니다. 7억 8천에서 시작해가 9억 5천까지 계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10억에 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65.2입니다. 1분기 175.5보다 낮아졌지만 통상 130에서 140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산층이 중간가격 주택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데 가구 소득의 25%를 쓰면 100으로 산출되는데 165라면 서울은 2분기 기준으로도 소득의 41%를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문제는 주춤하는 집값이 공급 부족 우려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진 만큼 호가 위주의 강보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역시 매달 눈에 띄게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100억 원 이상을 사기친 사기범에게 내려진 처벌이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처벌이 약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사기범들은 이걸 노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사기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범행 당시 법을 비웃기라도 한 듯한 사기범의 음성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문제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성인용 비비탄총이라 불리는 국내 한 에어소프트건 제작사와 투자회사의 대표를 맡았던 A씨. 현재 100억대가 넘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구속되기 이틀 전 육성이 담긴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금융범죄는 이게 형이 말이 안 돼. 한 1,000억 해먹어도 5년 살아. 차라리 그럼 1,000억 해먹어서 해. 심지어 A씨와 같이 있던 일행은 법이 문제라면서 맞장구까지 칩니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거죠. 저 가만히 있어요. A씨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특정 경제범죄법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형 기준은 이익금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감경 요소가 있으면 최소 5년까지도 줄어듭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B씨도 특정 경제범죄법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형 기준에는 감경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받게 되는 형량은 뭐 특경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그런 법정형보다는 좀 괴리가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150만 건의 범죄 중 20%로 가장 많은 사기 범죄. 액수가 많다고 해서 실형이 나오기보다는 통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범죄는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만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연입니다. 요즘은 지역색 강하게 드러내는 걸 그닥 좋게 보지 않죠.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지금 유통가는 지역 특산물로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젊은 층도 호응하고 있고요. 상품의 지역색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로코노미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우리 집 대파로 만든 버거를 맛봤어? 맛봤지요? 한 패스트푸드 햄버거 광고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자란 대파를 넣은 점을 강조해 출시 한 달 만에 150만 개가 팔렸습니다. 패스트푸드니까 좀 안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신선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건강한 맛 날 것 같아서. 햄버거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도 홍보 효과를 누립니다. 상생과 농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른 햄버거 브랜드는 튀김용 감자를 강원도 농가에서 들여왔다고 홍보합니다. 국산 감자라는 신선함과 함께 강원도라는 지역을 부각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가평 특산물인 잣을 올린 쿠키, 충북 음성 복숭아로 만든 타르트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색을 담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소비하는 로코노미가 유통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농산물과 결합한 빵이나 음료 등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특산물을 통해서 여행지를 기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번 놀러가서 거기에 대한 특산물 먹어보고 싶다. SNS를 통해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 입소문이 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식품업체는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에 더해 농어촌을 돕는다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습니다. 로코노미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유럽을 땅과 바다로 연결하겠다는 1대1로 구상을 처음 밝힌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달엔 대대적인 국제 행사도 개최하는데 그런데 참가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데다 선진국 중 유일한 참가국인 이탈리아가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탈퇴하면 시진핑은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관문 피레우스 항구. 지난 2009년 이 항구의 부두 중 두 곳에 35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중국이 현대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his new car terminal is a big investment for us because it will double our capacity. 1대1로는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육상과 해상으로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처음 제시한 뒤 10년 동안 152개 나라, 32개 국제기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누적 투자액만 9,620억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에 달합니다. 一带一路已经真真切切地成为造福中国同工业国家的发展带和惠及人民的幸福路。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프로젝트 참여국 가운데 중국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놓이거나 중국의 국가 자산을 넘기는 나라가 발생한 겁니다. 선진국 중 유일한 참가국 이탈리아는 탈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국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8년 만에 차량 폭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 그러니까 쿠르드계 무장 세력 소행으로 보고 집중 공습으로 바로 보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도로에 차량 한 대가 섭니다. 정부 부처 청사가 모여 있는 곳인데 차에서 나온 무장괴한이 빠른 걸음으로 건물에 들어가다 자폭합니다. 큰 폭발음과 연기에 시민들은 놀라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오전 9시 30분쯤 내무부 보안총국 앞에서 차량 폭탄 테러 시도가 이뤄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사망했고 경찰관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Teröristlerden biri zaten canlı bomba düzeni var. Kendini patlatmış. Diğeri kendini patlatmaya fırsat bulamadan başından vurulmuş, etkisiz hale getirilmiştir.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진 것은 지난 2016년 도심 폭탄 차량 폭발로 37명이 숨진 이후 8년여 만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번 사건을 쿠르드계 무장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 PKK 소행으로 파악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라크 북부를 공습했다며 동굴과 방공호 등 목표물 약 20개를 파괴하고 많은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Vatandaşın huzuruna ve güvenliğine kasteden alçaklar emellerine ulaşamamıştır. Asla da ulaşamayacak. PKK는 쿠르드계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광주 정률성 거리에 있던 정률성 흉상이 쓰러진 채 발견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는 오늘 아침 정률성 흉상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누군가 고의로 흉상을 철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에서 활동하는 보수 성향 시민운동가 윤영보 씨는 자신이 지난달 30일 트럭을 동원해 동상을 기단에서 뽑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쾌청한 날이 이어지면서 이번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단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도 충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금세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제천은 9도, 대관령은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춘천은 12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창원이 15도로 출발해서 낮 동안 대체로 25도를 밑돌아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제는 낮 동안 20도 안팎으로 더욱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